안녕하세요. 설 연휴에 다들 여행을 많이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친정 부모님과 우리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결혼 후에 하도 눈치를 보느라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이제 이혼을 한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제대로 즐겼어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려는 것도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사소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환갑을 축하하며 해외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일어나던가요? 흉스럽게 장인과 장모님을 챙기고 있었어요. 아직 우리 부모님도 해외여행을 못 가보셨는데 그것을 장인과 장모님만 보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을 안 했나요?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의 얼굴은 생각 안 했나요? 와, 이건 안 되겠어요. 당신도 요즘 여자들과 다를 게 없네. 내가 집을 챙긴다면 나는 내 부모님을 챙기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여자들처럼 고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인 당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은 화를 내게 만들어요. 바로 친정 부모님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모님이 아직 해외여행을 못 가셨는데 왜 내가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주시느냐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아버지께 외제차를 사주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을 효도하겠다는 자세에는 저는 끼어들지 않아서 묻어둔 채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다른 모양이었어요. 해외여행 하나로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걸 보며 나와 이런 인간과 함께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실은 이전에도 몇 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거의 취업과 동시에 임신 상태가 돼버렸죠. 알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임신은 보통어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색한 그런 입장에서 시작되었죠. 비추워지지도 않아 방금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진짜 이 아이 왜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지금 나가서 어디서 딸기를 사올 거야? 아니면 조금 일찍 말할래? 아 진짜 참아. 내일 먹으면 돼. 아니야. 오늘 안 먹는다고 큰일 있는 건 아니야. 내 것도 아니고 조금만 참아줘. 아 왜? 뭐야 그렇게 째려보면 딸기가 어디서 툭 하고 떨어지겠어. 나 오늘 하루 종일 기획서를 쓴다고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당신만 일이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래서 그만 째려보지 마. 그렇게 째려봐도 소용없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같아. 퇴근할 때 얘기했으면 안 사왔을 텐데. 저는 유독 입덧이 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 달 하다 끝나는데 저는 거의 한 달까지 입덧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화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그렇게 다정하거나 배려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성격이 싫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이는 곧 태어나겠군요. 혼전 임신으로 이미 친정 부모님께 한 번 실망을 안겨드렸으니 이혼까지 해서 또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뻔히 입덧이 심해서 잘 못 먹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제게 그런 식으로 툴툴거렸습니다. 춥다고 딸기 사러 가기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냉장고로 터벅터벅 걸어가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그것을 받자마자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도 딸기일 거 아니야? 이거라도 먹으면 되겠네. 빵은 없으니까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속 쓰리니까 나중에 가서 서운해하더라고요. 정말 피곤해서 더는 우리 감정 싸움을 그만하자고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는 먼저 들어가서 잡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내민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기잼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도 있었고요. 입맛이 까다로운 아내가 무언가 먹고 싶다고 하면 말도 안 되게 사다주는 남편. 그런 사람이 TV에서만 보이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더 서러웠던 것은 제가 딸기를 많이 먹고 싶어서 그 딸기잼을 혼자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먹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것을 먹으면 불행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제 손과 입은 계속해서 그 딸기잼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딸기잼을 먹지 않습니다. 딸기잼만 보면 그때의 서러움이 떠오르거든요. 남편의 조력은 저만이 아니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고 말해
진통을 한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응, 아이고. 에라이, 이 놈아. 이걸 봐, 사이고, 나발이고. 이 자식이 우리 딸한테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것 아니야? 뭐라고? 바로 복직해라.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말라. 우리 딸이 복직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얘에게 생활비를 줄 테니까. 망할 놈 같으니라고. 장인어른,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아이고, 여보. 여보, 그만 좀 해요. 아, 왜 여기서 그러세요? 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얼른 둘 다 나가. 자네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야, 자네, 여기 지원이 없었다면 자네 장인에게 때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때렸어. 이해해. 자네 부모님들도 정말 너무 힘들게 아시네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뭐 아들이 아니면 병원에 가는 이유가 없다고. 요즘에는 누가 따르고 살아야 하는지 구분해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말이야. 아이가 이틀 내내 고통을 참고 손주를 낳아주었다면, 고통을 겪었는데 감사한다는 말도 못하고 나가라고 하다니. 나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지구를 모두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 전 이틀 동안 제가 진통을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입술이 다 터질 지경으로 고통을 참아내야 했어요. 아이를 낳았더니 불행히도 쉬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손주가 아니라어도 키워놓으면 결국 출가 한 대를 자기로 생각하며 30만 원 정도를 계좌 이체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건 시부모보다 제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남편이 먼저 병실에 와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빨대로 물을 먹는 상태였죠. 그럴 때 남편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고생했어, 아유. 입술도 터진 거 봐, 고생했어, 지원아. 회사 휴직계는 언제까지 기한해 놓은 거야? 아니, 우리 부서에 윤대리 있잖아. 윤대리도 작년에 아이가 나왔었는데 휴직계를 좀 길게 작성했었거든. 그랬더니 오늘 바로 책상이 비어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당신도 몸 좀 푹 쉬면서 길게 쓰지 말고 바로 업무로 돌아가야 해요. 요즘 애완동물 키우는데도 몇 억이나 드는데 우리는 서로 돈을 벌어야 해요. 우리 소영아, 다른 사람들처럼 키워야 할 거라고요. 2주면 몸이 회복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은 제왕절개를 한 적도 없으니 금방 회복될 거예요. 저는 윤들이 책상을 비워주는 걸 보는데 당신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지원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서 오래 다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아? 사선을 넘나들면서 아이를 낳고 온 사람한테서 그놈이 꺼낸 말은 복직을 빨리 해라 였습니다. 아이언맨을 키우는 데는 몇 억이 든다더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대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은 회사 이름도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회복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몇 개월 정도 쓰는 건 괜찮을 정도로 급여도 나왔고 남편도 IT 쪽이었기 때문에 급여가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저한테 자기는 절대로 외벌이는 할 수 없다며 2주 정도 후에는 바로 복직하라고 했죠. 아니요. 코로나에 걸린 것도 없고 아이를 낳아서 2주가 되면 사람이 나대나요? 뭐라고 반박하고 화도 내고 싶지만 기운이 없어서 그 인간이 하는 소리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넌 뭐라고 했어? 야, 자식아. 너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왜 더 좋아지지 않냐고. 장인어른이 그게 아니라 타이밍 좋게 그 놈이 제게 무례한 말을 할 때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병실에 들어오셨고 그 소리를 들은 친정 아버지께서 그 놈 머리를 잡아 등가슴과 정강이를 내리쳤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말입니다. 내 부모라는 사람들이 하던 짓이 내가 여기 온 후에 와이프한테 자식을 낳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수준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모마저도 자제를 막다가 결국엔 아버지와 제 남편을 입원실 밖으로 내보냈어요.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열받아 소리쳐서 등을 두드리는 소리가 잘 들렸어요.
눈물이 올라오려는데 친모마의 걱정스러운 표정 때문에 참았지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의 선택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늘 긍정적이었고요.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하필이면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죠. 그때 나는 내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왜 나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그랬어요. 아차, 내가 그거 지원씨 자기가 일 잘해낼 줄 알았어. 축하해. 그래 맞아. 아기 낳고 얼마나 됐지? 폭죽 터지는데 더 걱정했는데 진심으로 축하해 지원씨 남편. 그 말도 안 되는 자극이 결국 나에게는 도움이 되었어요. 2주 만에 다시 일찍 복귀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 대신 정말 최단 시간에 바로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생활비를 줄 테니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생활비보다도 여자도 자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재같이 일을 했고 저는 그 덕에 출산 후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고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자 그놈은 대놓고 좋아했습니다. 아주 입이 찢어져라 말하더라고요. 당신 능력자네, 완전 능력자야 라고 엄마 아빠도 엄청 좋아하셨고 당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소영이 태어났을 때 이름 미안하다고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엄마와 아빠의 핸드폰 배경화면이 우리 가족의 사진인 걸 알아? 그래서 만약 당신이 뭔가 서운한 것이 있다면 털어놓아도 돼.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대강 짐작하고 있었어. 언니는 원래 자기 스스로를 다 알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서폿을 덜해주는 것 같아. 나도 당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어봐서 잘 알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 스타일이라서 말인데 이번에 엄마의 생일 때 우리 언니와 돈을 합쳐서 엄마와 아빠를 제주도 여행 보내주려고 하는데 당신도 조금 투자할 생각이 있니? 내가 당신이 승진했다고 해서 언니가 너희가 한 단계 내려가게 하도록 해야겠다. 고 너무 신경을 쓰잖아. 혼자서는 조금 힘들어서. 부담스럽기도 해서 왜 오빠가 오늘 명절에도 어머니 아버지께 한우 세트를 몇십만 원어치 선물했는지 그리고 용돈도 드렸잖아. 만약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제주도 여행도 혼자 충분히 보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 그런가 봐. 내가 착각했네. 오빠는 여유가 없을 것 같아. 명절에 돈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건가 봐. 우리 친척집에 갈 때는 회사에서 받은 선물 세트로 가져갔었던 것 같은데.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지? 내가 착각해서 잘못 준 거였나 봐.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니? 게다가 시모님, 갓 코모님들 말이야. 남편 낳고 키워주신 분들 아닌가? 하지만 그 정도로 투자할 수는 없어. 그만큼은 못 해줄 거야던데. 알겠어요. 다음 명절에는 제가 비싼 한우를 처가에 가져갈 거야. 따라서 이번엔 돈을 좀 더 내주세요. 양심이 없네요. 그 사람은. 명절 선물 수준을 양가끼리 비교해보면 말이 필요 없는 정도였어요. 시댁에 갈 때 언제 사준 건지 기억이 안 나지만 백화점에서 구매한 몇십만 원짜리 한우 세트와 용돈 봉투를 풍족히 드렸어요. 반면에 우리 친정에 갈 때는 어설픈 연기를 하며 애매한 선물을 가져왔지만 빈손으로 들어갈 순 없으니 일단 그걸 가져갔어요. 처세상의 관습에 따라 정리하다 보니 이런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던 인간이 저한테 시모, 제주도 여행 가는데 경비를 내라고 하는데 화도 안 나고 참 대단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그냥 줬어요. 그 인간이랑 똑같이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모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줬는데 그놈이 저한테 우리 친모님이 해외여행 보내주셨다고 그 난리를 쳤더군요. 그놈이 우리 친모님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친모인 자리였어요. 어머니, 이거예요. 이번에 여행 가셔서 아버님과 함께 커플링을 입으시라고 샀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어머, 언니, 이거 너무 예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좋겠네. 올케 언니가 옷들 선물해주고 두 분 다 오실 때 우리 선물 많이 사야겠어. 식사 자리에서 올케 언니가 저희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왔었죠. 여행 가셔서 예쁘게 입으시라고 옷을 사왔습니다.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눈치껏 살펴보다가 저희 친정 오빠한테 친정 부모님 어디 놀러 가시냐고 물었고 오빠는 유럽으로 여행 가시게 됐다고 했어요. 저랑 같이 돈 합쳐서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잠깐 밖으로 나와 보라고 했어요. 윤지원, 이거 지금 뭐야? 뭘 나만 몰랐어? 형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날 함정에 빠뜨리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또 유럽 여행을 하신다고 하셨던데 우리 부모님은 환갑 때 제주도만 다녀오셨는데요. 소위 말하는 환갑 여행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장인 부모님은 유럽 여행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실 좀 섭섭한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시면서 당신보다 더 많이 돈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왜 나는 엄마 아빠에게 돈을 요구하느냐는 식의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맞습니다. 당신께 돈을 청포할 적이 없었어요. 제 동생과 저가 스스로 돈을 합쳐서 보내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게 불만스러워서요. 어른들이 다 있으니 표정을 그렇게 하고 저를 보라고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진짜 무서워요. 김주호야. 당신이 제 뒤에서 그렇게 음흉스럽게 행동했었다는 거죠. 당신도 요즘 여자들과 다를 바 없네요. 저는 우리 부모님만 챙길 거예요. 다른 여자들처럼 제 허락은 없어요. 장인과 장모님을 유럽으로 보낼 거라면 저희 부모님도 함께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안 할 거면 진짜 아무렇지 않게 있지 않을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건지 대체? 건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저 인간이 하는 말이 앞뒤가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뭐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닌가요? 자기 부모님이 해외 여행 못 갔다고 우리 부모님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친정 오빠랑 알아서 돈을 합쳐서 보내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가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해가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던 중 그놈이 저를 탁 건드리는 말을 했어요. 겨우겨우 참고 있었던 저를 건드리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장모님 생신이니까 선물까지 사들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혼자 그 식당 안에서 무슨 이 방인처럼 있는데 왜 나 혼자?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등신처럼 당신 오빠한테 물어봤다고? 거기서 내가 장인 장모니 해외로 여행을 가는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선물까지 챙겨왔는데 말야. 선물 그 스카프, 그거 우리 집 앞에 있는 백화점 매대에 팔던 2만 원짜리 스카프 아니야? 내가 그걸 못 봤을 것 같아. 세일 가격표는 떼고 선물을 포장해달라고 한 거지. 꼭 그랬어야 했어야. 적어도 우리 엄마가 사위한테 2만 원짜리 스카프를 받은 거를 알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선물을 사러 왔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바락바락 화를 내는 거야. 왜? 아버지께 차를 선물했더니 바로 2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건네자 남편이 당당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어요. 시아버지의 생신날은 우리 친정 어머니의 생신과 한 달 차이가 났어요.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 생신 때 외제차를 구입했더군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시댁에서는 정기적으로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이 형님, 혼자는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아들이 선물했다고 자랑을 다 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셨죠. 야, 아들 하나 잘 키웠네. 차는 어디 있어요? 저도 한번 타보게 라고 물어보시더니 야, 아이고 이 자식아, 좀 조용히 해 라고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몰라 라고 하셨습니다. 호섭이가 몰래 선물을 준 건데 집에서 얼마 동안 몰래 가서 살고 있는지 뭐 하는 건지 알아? 자기 아버지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도 쉬쉬하게 생각하면 아유, 며느리가 보통이 아닌 것 같기는 해. 아니, 우리 아들에게 선물을 받는 걸 왜 숨겨야 하냐고. 그래도 말이야,
우리 아들이 딱 나온 신형 디자인을 가진 걸 선물했다니까. 내가 오늘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옆집에 가서 한 번 차를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놓은 거야. 거기다가 놔뒀어. 형님이 차를 가져가셨다니. 아이고, 못 산다 못 살아. 그럼 이따가 아들이 내려가면 그때 차를 이용하는 거야? 아주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자, 여러분께서 제가 처한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듣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그 자리에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이었다면 그때 바로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장 차를 내 앞에 보여달라고 말하며 후딱 그 자리를 뒤적였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선뜻 직장을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시댁을 찾아 나섰어요. 인사를 드리고 골목을 나와 그리고 멀리서 시댁을 바라보았어요. 아까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알고 싶어서 말입니다. 사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우리가 나가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옆집 창고로 달려들었습니다.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운전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었지만 남편은 나를 향해 화를 내었습니다. 게다가 장모님 생신 선물이라며 집 앞 백화점에서 2만 원짜리 스카프를 사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고, 지금 외제차를 내가 아빠에게 언제 사줬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말로 나를 납치하겠어? 그런 억지로 속이면 당신이 장모님께 여행을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이전에 준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냐고요? 증거는 내 차의 블랙박스에 저장돼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괜찮겠지? 나한테 그냥 대놓고 말을 해요. 왜 숨기고 계시나요? 아버지가 옆집 최고의 차를 숨기셔서 마치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나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 있잖아. 아버님께서는 외제차를 사고 남은 돈으로 스카프를 구매하셨거나 어디선가 상품권으로 사신 거예요. 당신이나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못 가신 게 안타까우시다면 아버님의 차를 팔아서 여행을 보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이 잘못됐어요. 내가 아버지의 차를 샀다는 게 어디 잘못된 거죠? 왜 갑자기 아버지의 차를 사드린 얘기가 나온 건지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억지 부리는 건 아주 이해 안 가요. 최강이었고 저는 우리 친정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냈는데 어머니는 지금 이상한 기분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 사양하는 것에 대해 왜 계속 말하느냐고 하더군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불평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끌고 나와서 30분 이상 동안 저딴 소리를 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식사 자리에서 어린이가 제게 울면서 찾아와서 올케 언니가 아이를 안고 제게 오는데 그때 우리 부부가 싸우는 장면을 보았다. 저희 올케 언니는 제게는 거의 친언니나 다름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남편 놈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걸 보자마자 올케 언니는 분통이 터져서 남편을 때려버렸어요. 이게 지금 말이야 방귀야? 야, 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뭐, 시부모? 시부모 같은 소리 안 해? 아가씨, 나 말리지 말아요. 알았죠? 야, 너 말 똑바로 해. 내가 얼마나 우리 아가씨한테 잘했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건지도 몰라도 나랑 우리 남편이 보기에 너나 너희 집 식구들이나 다 인간 되긴 글렀어. 알아. 소영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희 집 식구들이 옷 한 번 사준 적 있어? 뭐가 있어, 소영이? 돌잔치를 할 때도 당신은 엄마인가, 아니면 누나인가요? 뭐, 날 낳아놓고 돌잔치까지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건데, 그거 할 소리야? 그게 할 소리니? 웃겨, 정말 뭐야? 당신, 지금 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희 집 아이 여자, 제대로 미쳤네. 지금 날 무슨 일 하는 거야? 소영아, 그만 울어. 그 인이 올케 언니한테 말 제주로 이기려고 오는 딸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자연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쌍욕까지 하면서 겨우 3살이 된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모르게 손을 높여 그 아이 뺨을 때려버렸어요. 주차장에서는 소음이 심해서 결국 식당 직원들과 저의 친정 부모님, 오빠까지 모인 채 주차장은 3명을 남겨두고 울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혼을 제안한 후 친정 식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야, 김주영. 그래, 너가 먼저 나에게 이혼을 제안한 거 알겠어? 내가 소영이를 너에게 빼앗길까봐 걱정돼. 야, 어디 가서 문제 논의해보자. 그래. 아이씨, 자기가 뭘 하려는 거야? 딸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둬. 제가 차를 운전해 떠나려는 순간 그 사람은 차 뒤에서 소리 지르며 버럭했습니다. 아이는 차시티에 앉아 울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올케 언니는 저희 차에 타서 뒷좌석에 앉아 제 딸을 달래주었어요. 면허가 없었던 터라 운전은 제가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친정 엄마 생신 때 남편과 대소를 벌여 이혼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친정 부모님한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결국 여행을 안 가셨어요. 제가 이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떠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독하게 말했길래? 우리 호섭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들이 자기 아버지 차 한 대를 사준 건데 그것이 너무 불만스러웠나. 어머, 그럼 너희의 친정 아버지 차를 사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세상에 말이야, 너무하지 않니?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야?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아들 머리를 막말로 때리냐? 너 그 여자를 지금 우리 집에 부르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말이냐? 알겠어. 안 그러면 너 진짜 이혼 당할 줄 알아? 어머니, 제가 이혼을 당해요. 이혼 당하는 건 어머니 아들이지. 제가 설마 하니, 어머니, 아들님이 차를 사주셔서 이런 일로 이혼을 할까요? 제 올케가 왜 무릎을 꿇었는지, 어머니 양을 얼마큼 키워서 거짓말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뺀 것 같은데,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양심에 찔리는 일 없이 살아왔고, 어머니 자식처럼 치사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누구가 후회할지, 저가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후회하는 것은 왜 그런 치사한 자식을 만났는지입니다. 그게 제일 후회되는 일이에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과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제발 이혼하지 말자고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런 줄 아셔야 하고 저에게 연락하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 집의 일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하자면 우리 소영을 데려가겠다는 생각은 꿈조차 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소영이라는 손녀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아쉬워하며 난리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군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소영이를 데려가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꿈조차 꾸지 않으렴 했습니다. 전 남편과 큰 다툼을 한 후 결혼을 결정하게 된 끝에 관심이 없던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화를 내었고 화를 내는 이유가 올케 언니가 그녀의 아들을 때린 것이 화나서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즉시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요구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혼을 맞이하겠다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엉뚱하게 오해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이혼하게 될 것이며 딸을 데려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의 충고는 저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전력을 다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작성된 문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딸의 양육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담당하신 변호사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제 사안에 전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완벽한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남편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오라고 했어요.
너 정말 양심이 없는구나. 위자료를 내야 할 내가 너에게 어떤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소영이 아빠겠죠. 소영이. 성씨가 내 성씨인데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너는 우리 소영이한테 아빠가 있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아빠로서 한 일이 뭐 있어?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소영이 아빠로서 뭘 했는지. 어머머, 소영씨, 아버님께서 이번에 월세 깎아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유, 내가 들으니까 괜찮다고 자꾸 거절하셔서. 말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방해해서 죄송해요. 그놈은 제가 보낸 이혼 서류 내용에 불복했고 말도 안 듣는 것 같아. 제게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놈을 저희 친정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로 불러오셨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께서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셔서 대신 제가 가서 세입자 계약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기존 세입자분께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선물을 주셨고 남편이셨던 그분이 그날 처음으로 우리 친정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간 주름을 팍팍 새겨가며 악을 쓰신 그분이 차분한 태도를 취하시며 제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딸을 위해서는 이혼이 답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어이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그 자식이 무슨 정신병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정도로 그 인간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었죠. 아니, 그래.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때는 나도 욱해서 그냥 당신한테 서운해서 이혼하자는 말에 알겠다고 한 거였지. 소영이를 이혼 가정에서 잘 키울 거야? 소영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안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이래?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당신이 왜 줘야 하냐고 찾아온 건 당신이지. 왜 소영이는 걸고 넘어지는데 소영이를 이혼 가정이라도 하는 것이 당신 같은 아빠, 당신의 시댁 같은 사람들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보다 우리 소영이를 내가 혼자 키우는 게 100배나 1000배나 좋아. 당신과 이혼할 것이며 그 생각은 결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내 요구 중에 더 낮은 가격을 생각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끝까지 해보기로 하죠. 나는 당신께 어느 것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 왜 건물주인 장인분으로 바뀔까요? 사람은 왜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찌질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건물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것이니 그런 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우리 소영이와 당신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소영이를 가정에서 잘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마음이 걸릴까봐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소영이에 대해서요. 소영이가 당신의 딸이었다. 그러더니 아빠, 죽어버릴 것 같아.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애는 애 엄마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라며 내게 말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손발이 덜덜 떨리는 상황에서도 애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운전 못하겠어. 일어나 보라 하니까 너가 알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을 해서 가다가 다른 차와 사고를 치게 되었어요. 사고 후 애가 우는 것을 들었고 거기서 당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가 왜 이렇게 이상한가? 그랬어요. 나한테 소영이를 그렇게 막대했던 인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랑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고 얘기하더군요.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소영이 아버지라고 언급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와 반드시 이혼할 것이며 우리 소영이는 나가 키울 것이라 할지라도 모르겠어. 어렵다면 나는 항상 너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소영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던 남편은 내게 억지를 부리며 돌아서서 그냥 떠났어요. 이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생각해도 계속 이상했고 그래서 내 담당 변호사가 그 일을 알려줬어.
그런 일이 안 되면서도 나의 변호사가 남편의 변호사와 2년 동안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나 봐 하지만 그러더니 남편이 친정 아버지의 건물에 들렀던 날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자신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더 없어 보였습니다. 괴로움을 표현하는 말이 정말로 어울릴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더욱이 악착같이 이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호사분도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정말 훌륭한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성취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색하지만 이혼에서 승리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딸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딸을 제가 키울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적으려고 해도 이만한 결말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만 적으려고요. 저는 지금 우리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 환갑 때 못 갔던 여행도 명절 연휴에 다녀왔고요.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산다고 해도 지금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나 행복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